오늘 알아볼 곳 예금보험공사입니다.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금보험공사는 일단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는 기관인데요. 네. 이제 1995년에 이게 사실 법이 제정이 됐어요. 근데 예.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설립이 됐는데 네. 뭐 사실상 뭐 해봤자 20년 또 안 된 오. 기관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긴 기관은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생각해 보면은 또 한 20년 정도 되면은 좀 어느 정도는 입지가 있는 기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예금자보호법이 뭔지를 살펴보면은 예금보험공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좀 잘 알 수 있는데 네.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예금자도 보호하고 금융회사들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021년 2분기 현재 지금 근로자 수가 282명이에요. 예. 이게 다른 공공기관들 제가 설명해드리거나 네. 뭐 예시를 들을 때 보시면 막 1000명이 그러니까요. 훌쩍 넘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소수 정예로 운영이 되죠. 네. 아무래도 이게 예금자를 직접적으로 만날 창구나 이런 것들을 보다는 금융회사를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역할이 크다 보니까 약간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예. 또 이렇게 소수 정예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좋은 점은 연봉이 나쁘지 않다. 예. 아하. 이 실제로 1인당 평균 지금 연봉 같은 경우에는 2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1,118만 원이더라고요. 예. 이게 9,118만 원. 네, 깜짝 놀랐네요. 죄송합니다. 9,118만 원이에요. 이게 임직원 그러니까 말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위에 분들까지 포함한 네네. 금액이니까 어. 굉장히 큰 금액이겠죠. 그쵸. 거기다가 신입 초임 같은 경우에는 4,339만 원인데 보통 신입들 같은 경우에는 막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굉장히 그런 좀 상승폭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연봉이 상당한 것 같아요. 경쟁률이 엄청 높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예금보험공사가 그러면 우리가 흔하게 뭐 정기 예금이라든지 적금을 들 때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된다.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곳일까요? 일단은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알다시피 뭐 1인당 5천만 원 보호된다 그런 얘기들이 맞지만 근데 네. 그게 보호된다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어디까지 보호가 되는가가 좀 핵심인 그쵸.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예금 중심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예금이라는 게 단순히 적금이라든지 정기예금이라든지 하는 것들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험사의 보험 계약이라든지 퇴직보험, 종합금융회사의 발해모험이나 표지보험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된다. 네. 하지만 반대로 이제 실적 배당형 상품 같은 거, 예를 들면 펀드, 뭐 예. CMA 통장, 증권사에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 범위에 있는 그런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직접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게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설립되어 있는 가장 큰 취지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 좀 다르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게요. 실제 이게 예금자 보호제도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일찍 정착해 있던 기관입니다. 네. 대표적인 예시로 1929년에 미국의 대공황 사태 일어났던 거 혹시 네. 기억하시나요? 예. 그때 당시에 뱅크런 사태, 소위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3천여 개가 넘는 금융기관들이 문을 닫았어요. 근데 이렇게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의 금융기관이 예금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다. 그러니까 즉 내가 맡긴 돈을 다시 되찾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은 네. 소비자들은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뛰어갈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 이전에 앞서서 가져야 되는 배경 지식이 뭐냐면 그 모든 금융기관, 특히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창조 기능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고객들로부터 받은 예금을 바탕으로 대출을, 여신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고객들한테 돈을 받아 놨기 때문에 그 돈을 바탕으로 대출을 했는데 고객들이 갑자기 달려와가지고 너도 나도 돈을 달라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진짜 줄 수 있는 돈이 없어지는 거죠. 예. 네. 이미 대출이 다 나가 있으니까. 회수가 불가능한 돈을 달라고 할 때 이때 지급 불능 사태에 빠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융회사가 잠깐의 위기나 리스크 때문에 잠깐 휘청거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도까지 사태가 번져가고 불같이 퍼져나가는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서 네. 이 줄도산하는 소위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것들을 사전에 예방해서 금융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지 않게끔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융회사들이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가입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그 예금자 보호 당연히 그런 관련되어 있는 금액이 있겠죠. 예. 이제 보험 료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다 기본적으로 금융기관들이 다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금융회사들의
이 예금 보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적립한 이 그 예금 보험 기금이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요, 금융회사를 대신해서 이 예금을 지급하는 원리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개념 자체는 소비자가 가입하는 보험이라기보다는 금융회사들이 가입하는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흔히가 이제 뉴스에서 전해드리는 보험 사기라든지 기업에서 맞아요. 어떤 도덕적 해이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그럼 네, 이런 맞습니다. 부분도 뭐 감시를 하거나 관리하는 기능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진짜 정확하십니다. 이게 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뭐 진짜 한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 저축은행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저축은행도 사실 예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저축은행에서도 돈을 막 흥청망청 대충 막 지급하고 아니면 대출을 실행하고 하다 보니까 예. 이 도덕적 해이 때문에 어차피 예금보험공사에서 돈을 지급해 줄 텐데 무슨 걱정이 있냐라고 하면서 그냥 막 해서 실제로 그렇게 파산하고 네.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그런 저축은행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예금보험공사에서의 핵심 기능 중에 한 가지는 사실은 이런 예금보험 기금에 관련돼 가지고 운용하거나 혹은 이거 예금자를 위해서 지급하는 기능도 있지만 예. 제일 핵심 기능 중에 하나는 이 부보회사의 보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리스크 감시를 하는 게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회사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를 파악하는 거, 금융기관들의 경영 분석이라든지 금융권별 리스크 평가 등을 통해서 이 금융회사들의 리스크를 사전에 상시 감시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사전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만드는 것에 훨씬 더 큰 의의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렇게 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저축은행들이 무너졌다라고 해가지고 돈을 그럼 다 지급하고서는 다시 회수를 못하면 또 안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실기금 금융기관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적립금융기관 같은 것들을 설립해가지고 부실채권 같은 것들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그런 기능까지도 함께 아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IMF라든지 뭐 금융 위기 때 지금 이곳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시다시피 우리은행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예, 우리은행도 사실 이제 IMF 때 굉장히 힘들었던 기관 중에 한 군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예금조달공사에서 출자를 통해 가지고 회생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과 한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의 지분을 51%를 갖고 있었어요. 상당하네요. 네, 그게 사실상 주인인 거죠. 네, 지금은 이제 우리 금융지주로 바뀌면서 계속해서 시장에다가 그런 예금보험공사의 지분을 팔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23% 정도의 지분을 예금보험공사에서 갖고 있고요.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그러니까 수협중앙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조 1천억 원의 출자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죠. 하나생명보험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 15%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무너질 뻔한 위기 금융기관들의 그런 출자금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시 회생시키는 데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또 재밌는 게 사실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소개되고 문의도 굉장히 많은 기관 중에 하나가 SGI 서울보증보험이거든요. 실제로 이 보증 관련돼 가지고 이런 계약 같은 것들 체결하는 기관이 여기가 유일한데 여기에 지분도요 93.85%가 예금보험공사 거예요. 그냥 사실상 다 가지고 있는 네, 자회사입니다. 느낌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가 서울보증보험이다라는 것도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RNC 같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그런 지분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부실채권이 발생했을 때 이제 조사나 책임 추궁 같은 거 혹은 이제 소송까지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전담할 수 있는 KRNC 같은 부실금융회사 정리 업무를 수행할 자회사도 100% 지분을 갖고 있고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건전하고 안전한 금융시장을 선도하는데 선두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금보험공사 이제 채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채용 공고가 나왔는데 지금 다음 주 화요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상반기에도 채용이 이루어졌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반기 이어진 거는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접수 기간은 지금 8월 3일 화요일부터 말씀대로 17일 화요일 17시까지 다 오후 5시까지니까요. 꼭 늦지 않게 접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채용 인원은 아무래도 소수 정예인 거는 사실이다 보니까 총 21명의 채용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금융일반 같은 경우에는 11명, 회수조사 4명,
IT, 그리고 고졸직군 각각 뽑고 있고요. 이제 학력, 연령, 나이 제한이 전공 제한이 없으니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모두에게 열린 기회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고졸 전형 경우에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장 추천을 받은 친구들만 지원이 가능해요. 근데 학교장이 실수로 2명을 추천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탈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졸직군으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으신 분들은 정말 경쟁률이 낮겠죠. 그쵸. 학교별로 한 명씩만 이제 TO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일반 직군 같은 경우에 당연히 많이 지원을 하시고 사실 뭐 고민도 많이 하셨겠지만 고졸 일반 행정 직군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 추천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꼭 지원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채용 인원이 21명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한 800명 규모의 그런 회사에서 더 많은 채용을 한다는 그렇죠. 거는 사실 좀 불가능에 가까운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사실 800명 규모의 회사에서 20명 정도를 채용한다는 건 또 어떻게 보면은 많은 굉장히 거죠. 큰 네. 규모로 채용을 하고 있다. 상반기 때도 뽑았는데 하반기 때도 이렇게 뽑는다.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기회를 많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좀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신입으로 40분의 1 채우는 게 결코 뭐 적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율상으로는. 근데 아무래도 경쟁률 또한 세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경쟁률은 사실은 뭐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네. 예금보험공사는 너무나 가고 싶은 기관이고 다들 바라는 기관이다 보니까 절대 경쟁률을 무시할 수는 없는 수준입니다. 다만 이제 그만큼 또 난이도가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허수가 좀 적고 탄탄한 경쟁자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상반기 전형을 살펴보면요. 금융 일반직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명을 선발했었는데 당시에 2,060명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번 상반기에. 그러니까 이 경쟁률로 따지면 171대 1이죠. 예. 근데 이제 이 171대 1이면은 절대 적은 숫자도 아닐 뿐더러 이분들이 그냥 한번 지원해 보지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네. 때문에 좀 타이트한 경쟁률이다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서류 전형이 좀 수월하고 네. 필기 전형이 좀 타이트해서 내가 좀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예금보험공사 놓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전공 이제 제한이 없다 보니까 지원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이 필기 시험에서 당락을 좌우시키게 하려고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봤을 때 회수 조사 직무의 경우가 필기 경쟁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은데 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볼 수 있을까요? 이게 필기 배수가 적은 만큼 근데 사실 지원자 최종 합격하는 숫자도 사실은 차이가 있어요. 회수조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몇 명을 채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두 네. 번째는 이제 필기 그 전형이 요소가 달라요. 실제로 이제 네. 금융일반 직무 같은 경우에는 회수종사 직무가 갖고 있는 시험 범위와 좀 달라요. 예. 금융조사는 기본적으로 경영학 중심으로 필기 시험 보는데 회수조사 같은 경우에는 법학 시험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회수팀 같은 경우에는 채권 추심에 가깝기 때문에 네. 법학적인 지식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네. 반대로 이제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금융 일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경영과 관련되어 있는 지식이 훨씬 더 중요해서 이런 두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쟁률만 보고 지원하시기보다는 합리적인 선택은 사실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지식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어느 쪽에 공부를 더 많이 했는지에 따라서 지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밖에 채용 공고상에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사실 저는 우대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제 우대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거는 비수도권 지역 인재인데요. 물론 이제 면접 전형에서만 특히나 2차 전형에서만 가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지만 네. 지역 균등으로 선발하려고 하는 의지가 실제로 예금보험공사에도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여러분들이 또 내가 지방대를 다녔기 때문에 네. 이게 기회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접으시고 예. 지원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로 보이는 거는 사실은 예금보험공사의 우수 인턴이나 아니면 예금보험공사 대학원 혹은 대학생 우수 논문 공모전 수상자예요. 그만큼 예금보험공사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그 학교 생활 동안에 뭔가 관련되어 있는 활동들을 했던 사람들한테 우대상을 준다라는 그런 측면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공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좀 눈에 띄는 항목이기 때문에 예. 실제 이거를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예금보험공사를 갈지 말지 고민 중이다라든지 아니면 아직 학생 신분이다라고 한다면 이 예금보험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인턴이라든지 이런 공모전들 꼭 참여해가지고 이 서류 전형에서 면제를 받는 거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우대사항들 꼼꼼하게 살펴보고 챙겨가실 수 있는 부분은 챙겨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설명해 주실 때 보니까 필기고사가 아무리 뭐 전공을 안 본다고 하지만 이거는 전공을 안 했으면 풀기 어려운 필기가 아닐까 싶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이 전공 시험 자체가 보면은 아시겠지만 제가 실제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와 공통 과목 그리고 직무 수행 평가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근데 이제 NCS나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50점, 50점에서 100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직무 능력 수행 평가 그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경영학이라든지 네. 아니면 법학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얼마냐? 100점이 이미 채워져 있는데 네. 그게 따로 200점이에요. 그렇기 200점. 때문에 네. 사실상 본인의 전공 영역에서 평가가 거의 다 이루어질 거라는 그러네요.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선발 배수가 45배수에서 필기 전형으로 가면서 3배수로 줄어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명을 뽑는다고 기준을 봤을 때 필기 전형에서 36명으로 추려가지고 네. 우리 상반기 때 3,000명 지원했다고 그랬죠. 3,000명 네. 후두두두 떨어져가지고 30명만 남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필기 전형이 굉장히 큰 관문이고요. 네. 이 필기 전형에 최선을 다하셔야지 그 다음 전개에서 좀 더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예, 이렇게 평가 기준과 필기의 배점까지 살펴봤는데 잠시 후 2부에서는 어떤 문항들이 나오는지 자세히 또 살펴보니까요. 그때 또 다루기로 하고요. 채용 일정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지금 서류 합격자 발표가 이제 9월 2일인데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전형이 이루어지나요? 9월 2일 날 이제 서류 합격 발표가 나면은 9월 11일 날 이제 토요일 날 필기 전형의 시험이 예정되어 네.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지원하시면 거의 한 달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지원서를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하시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필기 시험의 모든 당락이 좌우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필기 전형의 준비를 박차를 가하셨으면 좋겠고요. 필기 전형 합격자 발표는요 10월 1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시간이 네. 텀이 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면접 전형에 대해서 벌써부터 사실은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필기 전형이라는 거 좀 잊지 마시고요. 예. 필기 전형에서 이제 고사장은 서울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지방 분들 같은 경우에도 미리 좀 이제 어디서 네. 잘지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시험 컨디션을 관리할지도 미리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토요일이기 때문에 당일에 올라오셔서 시험 보면요 굉장히 피곤하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면접 전형이나 신체 검사, 입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확실히 확정되어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입사 날짜 12월 21일 그러니까 해를 안 넘기겠다라는 그러니까요. 것만 정해져 있고 나머지 이제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10월 중에서 11월 중에만 보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과거 경험을 봤을 때 필기 전형 같은 경우에 끝나고 나면요 면접 전형이 거의 한 1, 2주 간격으로 바로 실시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10월에 1차 면접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11월에 2차 면접을 보고 최종 결과를 그 이후에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얼추 한 4달 정도의 기간을 채용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이 채용을 하려면 일단 서류부터 넣어야 되잖아요. 네. 서류 지원을 할 때 좀 주의할 점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서류를 제출하실 때 여러분들이 블라인드 요소를 일단은 가장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이 블라인드라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학교 내용이라든지 전공 내용들을 적지 말라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또 특히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공 과목의 노출도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경영학을 많이 한다라는 것들에 좀 전공 과목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교 이름이 간접적으로 노출되거나 네. 아니면은 학회 이름을 얘기하는데 서강 경영학회
막 아니면은 다른 학교 갔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뭔가 애매하게 유추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걸로 탈락시키는 네.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이런 것들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메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네. 진짜 이거 정말 한 1000명 중에 한 명씩은 꼭 있더라고요. 오. 학교 이메일을 써가지고 탈락하는 경우. 예. 학교 그러니까 분명히 학교 이름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네. 써야지 쓰지만 안 되는데 학교 이메일만으로도 네. 뭐 1234 골뱅이 연세.ac.kr이라든지 아니면 SNU 네. ac.kr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미리미리 하셔가지고 메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새로 하나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블라인드에 저촉되는 일은 없도록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지원을 할지 말지 고민되는 취준생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취준생 분들이 여기에 이제 지원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전공 학력 나이 제한 없다고 했으니 기본적으로 그냥 다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서류 전형에서 합격만 해본다라고 한다면 예. 필기 전형에서 이 정도의 난이도로 시험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미리 체감해 볼 수 있잖아요. 네. 사실 그거는 엄청나게 큰 경험이자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실제로 NCS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네. 적부 기관으로서 시험 볼 수 있는 기관들 몇 안 되는 뭐 코레일이라든지 LH라든지 뭐 하는 데들은 실제 시험을 볼 수 있지만 이 경영학이라든지 경제학 같이 전공 시험을 실제로 볼 수 있고 그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되는 기관들의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몇 안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그 다음 스텝으로 내가 전공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라든지 이런 범위에서 출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강한지가 좀 더 명시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번에 떨어지면 좀 불합리하거나 뭔가 좀 리스크가 있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좀 디스어드밴테이지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으니까요. 일단은 지원하셔서 네. 떨어지더라도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취준생 시간에 혹은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도 실제 뭐 다 찍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일단 가서 시험을 보라는 경우도 있었어요. 막 뭐 IBK 기업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예금보험공사라든지 100점 만점에 진짜 20점도 안 나온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서류 합격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 많으니까 너무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 일단 지원부터 하셔라 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